오늘 길게 안 할 거야. 나 9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이제 독서 1시간, 문학 1시간 내가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오늘 포인트는 그거야.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내가 학습 방법하고 이런 걸 일러주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너네가 어떤 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잡아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하고 완전 다르거든. 지금 수능 이거 가지고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대학을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그 생명과학 투 때문에 이제 그 입시 결과가 밀렸던 그 수시 결과들이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수시에서는 당연히 컷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뭐 컷이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상위권 대학은 다 컷이 있으니까 이게 등급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무슨 말인지 알죠? 게다가 이제 국어가 이제 이따가도 내가 컷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이번에는 수학을 다 맞는 친구보다 국어를 다 맞는 친구가 무조건 대학을 잘 가게 돼 있어. 컷상.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할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전 지문을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오늘 요 두 지문을 그냥 내가 예제로 설명하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예 안 읽어보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라고 한 거야. 읽어보라고 한 거야. 지금 이제 요거 촬영도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친구들, 아직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많아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너네 얼굴은 안 나오니까. 알겠죠? 만약 얼굴 나오게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오면 되거든. 저 카메라를 향해서 뒤로 돌아오면 얼굴은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 오늘 오지 않은 친구들한테 주기 위한 영상도 영상이지만, 선생님이 따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로도 나갈 거야. 나갈 거니까 그냥 너는 앉아서 나만 바라보면 돼. 대답은 열심히 하고. 오늘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풀었냐면, 올해 쳤던 수능 시험, 요거 아마 교육청이나 아니면 평가원, EBS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기술 지문 14번부터 17번, 오늘 지금 두 지문 정도 설명할 건데, 오늘 이제 비문학은 독서는 14번부터 17번을 지금 같이 풀면서 어떻게 독서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영상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은 요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전체를 다 풀어오면 좋을 것 같고, 전체를 다 못 푼다면 14번부터 17번까지만이라도 풀고 지금 요 영상을 계속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나봐. 괜찮아. 나봐. 같이 풀어볼 거니까 잘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22학년도니까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첫날 아마 이제 여기 학원에서 모의 수능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했을 겁니다. 원래는 내가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겼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수능 날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 바람에 제가 못 와서,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해주셨을 건데, 이 수능이 첫날에 이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컷은 몇 점이었냐면 82, 83이었어.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화법과 작문은 화작은 점수를 내가 써갖고 왔다, 여기다가. 화작은 1등급 컷이 85, 2컷이 79, 3컷이 72, 4컷이 65가 나왔고, 언매는 몇 점 나왔냐면, 언매는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수능 시험제가 나온 다음에 확정 컷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올해부터 선택 과목제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85가 1등급 컷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85점 맞고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이걸 잘 몰라. 그냥 85가 1컷이니까 85 나오면 1컷인가 보다 생각한다고. 원래 85가 1컷일 때 85가 점이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따 설명해 줄게. 언매는 몇 점이냐면 84, 77, 70, 그 다음에 6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매가 1점이 부족해도 1등급이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너네가 이제 선택 과목하고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선택 과목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적이 85점이, 원점수가 85점이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 85점이 1등급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131점이 1등급이야. 근데 그 131점을 추적해보면 대충 원점수가 요 선에서 끊어지니까 이게 1등급 컷인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표준 점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시험 성적에다가 학생들의 평균 점수로 표준 편차를 계산해. 표준 편차 계산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지? 확률 통계 이런 건 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표준 점수, 그러니까 Z값을 구해가지고 표준 점수라는 걸 낸다고. 너 갑자기 수학 시간이 돼가나? 표준 점수라는 걸 내는 거야. 근데 그 표준 점수를 낼 때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평균치가 낮아지니까 Z값이 올라가. 그래서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난이도가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올해 수능은 원점수를 100점 맞으면 화작을 100점 맞으면 안 되겠다. 엄매를 100점 맞으면 화작은 100점 맞아도 이게 최고점이 안 나와. 화작은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어. 엄매를 100점 맞은 게 최고점자인데 엄매를 100점 맞은 친구가 몇 점이 나오냐면 149점이 나와요. 149점. 그러면 149점은 뭐냐면 표준 편차 계산상 이론상 가장 높은 점수가 150점이거든. 그러니까 1점 부족한 149점인 거야. 수학을 미적을 다 맞으면 147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수학을 다 맞고 국어를 다 맞으면 국어를 다 맞은 친구가 수학을 다 맞은 친구보다 유리한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점이나? 2점이나. 왜냐하면 표준 점수 2점이면 과가 한 두세 개 바뀌거든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국어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수를, 이 환산을 원래는 작년까지 공통 과목일 때는 그냥 그 점수를 놓고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근데 올해부터는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점수가 75대 25야. 이게 공통 과목이고 얘가 선택 과목인데 여기는 이 공통 과목은 공통 과목대로 표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거야. 얘는 그냥 얘대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거야. 모든 국어 응시생의 평균을 놓고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해. 그런데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와 엄매를 선택한 친구에 마다 유불리를 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유불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선택 과목의 원점수 25점. 내가 엄매를 해서 25점을 맞았다고 칠게. 다 맞으면 25점이니까 그 25점을 그대로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원점수를 조정해. 이걸 조정 원점수라 그래. 원점수를 조정하는 거야. 어떻게 조정하냐면 자, 화작을 친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있겠지. 엄매를 친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있겠지. 여기서의 평균이란 건 선택 과목 말고 공통 과목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화작은 이게 이제 전체 학생의 70%가 화작이고 30%가 엄매인데 아무도 엄매가 공부할 게 많죠. 문법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법이 있으니까 공부할 게 많아. 이따가 내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해줄 거거든? 근데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 내 학생 입장에서 공부할 게 많은 건 부담이 돼. 그러니까 엄매보다는 보통 그러니까 공부가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가 급하거나 탐구가 급한 친구들은 아무도 문법까지는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화작을 많이 선택했겠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른 과목도 부족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부족한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의 평균은 낮고 이 친구의 평균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 이제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도 주로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주로 저 엄매를 선택해. 왜? 이미 수학은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고3 돼서 수학이 부담이 없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고3 돼서 수학에 대한 부담이 없는 친구들이 보통 저 엄매를 선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높겠지. 그러면 평균 점수가 높으니까 그 평균 점수로 얘를 뭐 주냐면 가중치를 주는 거야. 가중 점수를 주는 거야. 원 점수를 조정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이 친구의 평균은 낮고 이 친구의 평균은 높으니까 당연히 원 점수는 누가 높아지겠어? 엄매가 높아지겠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엄매가 높은 거야. 그냥 단순한 거야. 근데 그게 그 선택 과목 점수가 아니라 뭐에? 공통 과목 성적에, 그것도 내 성적이 아니라 그 집단 내의 평균 점수가 가중치로 붙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만약 엄매다 그러면 물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매가 무조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엄매를 선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엄매 선택자가 올해가 더 많을 수 있어.
엄매를 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다 엄매로 넘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넘어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엄매를 선택해도 조정원 점수로 화작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엄매 조정 원점수를 받고 그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꾼 다음에 기존의 75점과 합산을 해서 최종적인 표준 점수를 내서 전국에서 4%까지의 표준 점수까지 1등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점수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이 점수 좀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작을 90점 맞은 아이와 엄매를 90점 맞은 아이, 그리고 또 화작 중에 공통 과목과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이 있으면 공통 과목보다는 선택 과목을 잘 본 아이와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잘 본 아이, 혹은 엄매에서 공통 과목보다 선택 과목을 잘 본 아이, 혹은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을 더 잘 본 아이의 이 4명의 90점 점수는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이 4개가 다 다른 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되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똑같은 원점수가 나와도 여기서 뭐를 더 잘 보고 덜 잘 봤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 85점이 1컷이란 말은 그냥 대충 85점쯤이란 얘기지 85점이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아무래도 자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아무래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어느 걸 잘 봐야 좀 더 표준 점수를 잘 받겠니? 물론 공통 과목을 잘 보면 점수 비중이 크니까 당연히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공통 과목을 일단 첫 번째야.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무조건 우선인 거야. 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구성하는 게 75%잖아. 전체 75%니까 얘를 못 보고 얘를 잘 보면 의미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1번 뭐를 선택하든 무조건 공통 과목. 다시 말하면 문학하고 독서의 성적은 잘 나와야 돼. 이해가 됐어? 이 뭘 선택하든 상관없이 공통 과목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표준 점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 왜냐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요거 하나. 특히나 지금처럼 수능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통 과목을 잘 보면 성적이 더 잘 나오게 돼 있어. 이해가 됐죠? 공통 과목을 잘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과목은 나 하나 물어볼까? 뭐 선택하기로 했어? 엄매. 오케이. 다 엄매로 간다 이제. 엄매로 간다고. 이게 엄매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선택 과목은 엄매와 화작이 있으면 자 이제 너네는 이제 마음에 생각을 했으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내가 기준을 몇 개 줄게. 기준을. 첫 번째가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 지금 이제 엄매 쪽이 좀 더 이제 어쨌든 엄매 쪽이 좀 더 갈 거니까 마음이 심정적으로 엄매를 계속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돼. 왜냐하면 얘가 중요한데 얘 하는 시간을 빼가지고 문법을 할 시간은 없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은 적어야 수학할 시간에 문법하고 영어할 시간에 문법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두 번째, 학교에서 만일에 내신으로 했다면 신한고는 하지 않나? 2학년 2학기 때 내신으로 언어 매체에서 문법 하지? 너희는 어때? 학교를 잘 안 나갔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학교 내신으로 엄매를 하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다 그냥 문학이니까.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문학이거든.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엄매를 하거나 3학년 1학기 때 엄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한고나 평택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년 2학기 내신으로 엄매를 하니까 할만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 학교로 하자면 한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엄매를 하니까 할만하다고.
그래서 학교 내신으로 하면 할만하지. 이미 벌써 한 바퀴 돌려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할만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잘 들어야 돼. 겨울방학 때 이제 엄매를 공부하잖아.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3월달, 4월달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3월, 4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3월달에 교육청 모의고사, 4월달에 교육청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만일에 3월달, 4월달까지 언매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빨리 화작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언매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붙잡는다고 저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선생님 이제 수시 결과 나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어딜 갔냐 하면 이번에 이제 국어를 9평 때까지 3을 찍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서울 친구야. 대치동 친구.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대치동 가면 이제 너네가 이름 들어본 유명한 강사들이 다 수업을 하고 있잖아. 거기 가면 수업을 다 하고 있다고. 1학기 때까지는 유명한 인강 사이트에 나오는 국어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들었어. 근데 아무리 들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서 여름방학 끝나면서 이제 수업을 내 걸로 바꿨어. 그때 처음 얘가 왔을 때 이제 갖고 왔던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면 3등급이었거든. 그리고 8월 달에 와서 몇 주 뒤에 9평을 쳤단 말이지. 그 9평에도 3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얘가 저 어떻게 해요? 막 그러길래 내가 아니야 너는 조금만 더 잘 다지면 1등급 나올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면서 실제로 나한테 줬던 문자 내용이 그래. 문자 내용이 선생님이 용기를 줘서 했다는데 하여튼 용기를 뭐 줬다는데 뭐 용기가 됐나 보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배워서 마지막에 수능 가서 1을 찍었어. 그러니까 90점을 넘겼어. 100점은 못 맞았는데. 그리고 1을 찍고 이번에 지금 학교가 한 곳이 서울대와 고대 간호야. 부럽죠? 지금 서울대와 고대는 좀 부럽지. 서울대와 고대가 됐어. 수시로. 어쨌든 컷이 있는데 내 컷이 필요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뭘 했냐면 선택 과목이 언매가 아니라 화작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화작이 아니라 언매로 바꿔보는 건 어때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얘가 물어보긴 하더라고. 언매가 좀 더 컷 맞추기 유리하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봐. 한 문제 정도 더 틀려도 이게 1점 차긴 하지만 어쨌든 여유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언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기도 하다는데 바꿀까요? 라는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때가 9월이라 그랬지. 9월 달에는 바꾸는 거 아니야. 바꿀 거였으면 진작에 바꾸는 거 아니면 일단 언매를 하셨어야지. 화작에서 언매로 바꾸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그랬어. 어차피 어설프게 언매로 바꿔가지고 한두 문제를 틀리면 화작을 다 맞는 것보다 못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잘 들어봐. 지금 내가 마음속에 언매는 선택했지만 화작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면 3월달, 4월달 치는 모의고사에는 언매 말고 화작도 같이 거기 시험지에 같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같이 있으니까 뭐 해보냐 하면 언매는 시험 시간에 풀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작도 같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나는 언매가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결과물을 보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돼. 만일에 언매를 했는데 내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한 두어 문제 틀렸어. 근데 막상 화작을 풀어봤더니 어머 다 맞아? 그럼 오히려 화작이 맞을 수 있어. 내 적성에.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화작을 다 맞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언매도 다 맞고 화작도 다 맞아야 언매가 유리한 거지. 언매를 두어 개 틀리면 화작을 다 맞는 것보다 못해.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는 달라. 수학은 생각해봐. 확통을 하느냐 미적을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언매냐 화작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야. 화작은 안 되면 그냥 갈아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언매로 선택했더라도 일단은 3월달, 4월달에 화작까지 한번 쳐보고 만일에 화작이 내가 공부를 특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화작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화작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야.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번부터 17번 한번 가볼게.
어쨌든 우리가 치게 되는 국어 시험이란 건 이런 거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공통 과목, 여기는 이 문학과 독서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기출입니다.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기출 문제를 푸는데 어떤 게 좋으냐면, 잘 들어봐. 기출 문제를 푸는데 어떤 게 좋으냐면 종류가 많아. 연도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제재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연도별로 돼 있는 것보다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좋고, 기출 문제는 무조건 제재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서하고 문학으로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는 형태. 이해가 됐어? 요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제재별로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연도는 5개년 이상은 풀어야 된다. 5개년 이상은. 3개년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 5개년 이상은 풀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들이 최소한 언제까지는 끝나야 되냐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이 기출문제가 무조건 한 바퀴는 끝나야 돼.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나한테 수업을 듣든 수업을 듣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수업을 들으면 기출문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니까 같이 방향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앱을 사서 따로 풀어야 돼. 이해가 됐어? 만일에 수업을 안 들으면 더더욱더 너 혼자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때까지 풀어야 돼. 그럼 왜 2월 중순이야, 어설프게. 2월 말이면 2월 말이고 겨울방학이면 겨울방학이지 왜 2월 중순이냐. 이 2월 중순쯤 되면 EBS 교재가 나와요. 그러면 2월 중순부터는 뭐 풀어야 될까? 수능 특강 풀어야 되겠죠. 수능 특강이 300페이지짜리 책 3권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 이제 친한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절반 해서 수능 특강을 한 바퀴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때 책의 한 5분의 1?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거든. 5분의 1, 기말고사 때 5분의 1 해서 끝나고 나면 수능 특강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 그러면 나머지 절반 누가 풀어야 될까? 내가 풀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학교 내신으로 그렇게 다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책은 한 바퀴 돌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는 EBS 교재를 들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 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월 중순까지 5개년 이상의 제재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를 사서 돌린다. 이해가 됐어? 자, 돌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 기출문제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기출문제니까 이것도 잘 봐. 특히 비문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문에 대한 독해가 중요한 거야. 지문에 대한 독해가.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생각해 볼게. 이따가도 내가 문학은 이야기하겠지만, 문학은 이미 출간되어 있는 시나 소설의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수록해 놓은 거지. 다시 말하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물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작품에 한해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문에 대한 분석은 문학에선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내신도 공부하듯이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시험하다 밑줄 달아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표현상의 특징은 뭐뭐가 있어라고 정리해봐야 너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걸 내려고 글씨를 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건 작품이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어. 그래서 선지의 구성을 잘 봐야 돼. 그런데 여기는 이 독서는 이미 이 글 자체를 출제자가 새로 쓰는 거야, 글을. 어디에 있는 걸 따오는 게 아니라 새로 쓴 거라고. 그러면 쓸 때 이미 뭐가 들어있겠니, 여기에? 그치,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글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문제의 방향이 결정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문제의 방향이 결정된다. 뒤에 있는 문제가 그냥 글을 써놓고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글의 스타일상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나랑 같이.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들을 돕는 장치가 있대. 그럼 요거는 누가 봐도 기술이지. 맞지? 기술이야. 그러면 잘 봐. 자, 거기 빈 공간에다, 거기 13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쓰면 좋겠네. 잘 봐.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봐라.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야.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글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항상 첫 번째 문단에 과학적인 현상이나 기술적인 기술적 장치에 대한 소개 비스무리한 걸로 시작을 해. 첫 문단에 일단 글의 시작이 과학적 현상으로는 뭐가 있고 기술적 장치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처음에 소개해 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소개해 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뭘 해주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포커스 맞출게, 내가.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 장치를 소개한 글이야. 기술 지문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과학적 현상이나 기술적 장치는 내가 아는 거겠어, 모르는 거겠어? 아무도 모를 거 가능성이 높지. 전문적인 기술일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뭘 해주게 되냐면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과학적 현상은 주로 뭐냐면 그 과학적 현상이 적용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볼 때가 많다. 이래서 시작. 그러면 그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다음에 첫 번째 문단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만유인력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중력의 힘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뭐 거기에 물체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문단이 그렇게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기술은, 자, 너네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내 수업은 항상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문을 읽을 때. 장치를 소개해 주려면 그 두 번째 문단에는 그 장치의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니? 그렇지. 먼저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쪽에 뭐냐면 구조적인 원리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구조적인 원리를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갈게. 자, 그럼 구조적인 원리를 설명하면 그 다음은 이걸 뭐 해야 되겠어? 이 구조의 기술을 어딘가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적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조적 원리가 나왔으니까 뭐 적용한다는 건 뭐겠어? 그 기계를 작동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작동의 원리가 나와. 작동의 원리가 나와. 자, 기술 지문은 딱 두 개야. 이 구조나 여기는 이 작동의 원리가 무조건 시합에 나오게 돼. 그렇다면 잘 들어봐. 그렇다면 생각해봐. 글의 전개 방식이 구조나 작동이니까 주로 어떤 전개 방식이 나오겠어? 과정이나 순서와 관련된 글의 전개 방식이겠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A의 버튼을 눌러. 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아이패드의 원리야. 그러면 일단 전원을 켜려면 이렇게 꽂아야 돼. 그 전원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는 이 장치의 버튼을 눌러. 그러면 사과 모양이 나오고 화면이 떠. 그리고 잠시 뒤에 입력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게 나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들어가. 거기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터치를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해. 이것도 지금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과정이나 순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안에는 과정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그럼 얘들아, 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출제자라면 여기 시험 문제 뭐로 내겠니? 저 과정이나 순서를 가지고 혼동을 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다음에 B로 가고 B 다음에 C로 가는 과정을 B를 생략한다거나 아니면 B하고 C의 위치를 교묘하게 뭐 한다고?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이 지문은 요 첫 문단만 딱 보는 순간 아, 순서나 과정을 잘 잡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잘 봐. 이제 나하고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오늘 하는 이야기일 거고 수업하는 내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문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이게 국어의 가장 뭐 해야 되지? 근본적인 어떤 습관?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는 잘 생각해봐, 너네가. 이거를 문제를 이거 하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막 어렵기도 하니까 그냥 막 읽어. 그리고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360도? 저기 있는 천문단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게 맞나?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 전후 좌우에 장착된 하나는 아니지 않나? 이제 와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가장 잘못된 습관이 지문을 읽을 때는 빨리 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후루룩 읽고 문제로 가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항상 답이 몇 개가 남냐 하면 두세 개가 남아. 이거 지우고 답 같아. 근데 몰라가지고 밑에 봤더니 또 답 같아.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문 봤다가 문제 봤다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다시. 이번 여러분 선배들이 이번 이 수능을 크게 망친 이유가 좀 더 속되게 조진 이유가 뭐냐면 비문학은 내가 지금 비문학을 골라서 풀어서 그렇지 비문학은 너네가 치게 될 1년 동안의 모의고사 내내 항상 어려울 거야. 비문학은 항상 어려워. 비문학은 항상 어렵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비문학은 항상 어려운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문학이 어려운 걸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읽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막 후루룩 읽으려 그래.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만약 어떤 지문을 가지고 내가 10분 동안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읽는 거에 7, 8분을 써야 되는 거야, 원래.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 봐. 좀 더 가볼게.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이 중에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밑줄 가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거다 밑줄.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자고 하는 순간 여기다 밑에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무조건 과정과 순서와 관련된 글이네. 요걸로 전개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전개되는 글은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돼. 이런 글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하면 각 과정이나 전개 순서를 잡을 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정리. 자, 중요한 건 잘 들어봐.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정리야. 글에 나오는 이 수많은 정보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차곡차곡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면 정리라는 걸 해야 돼. 그러면 그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정과 순서가 전개되는 글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다가 뭘 다냐면 번호를 달아주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 앞에 1번, 두 번째 과정 앞에 2번, 세 번째 과정 앞에 3번에서 과정을 분리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 분리한 과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번호를 달아서 순서를 잡아줘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렇게 잡아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 과정과 순서대로 문제가 풀리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번호를 단다. 과정과 과정을 분리해서 정리하되 번호를 달아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볼게.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닥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자, 그럼 맨 먼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밑줄 치고 앞에다가 1번. 자, 첫 번째 과정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야. 1번이야.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 거다 밑줄 가볼게.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 거다 밑줄 치고 2번 달아봐.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렌즈 때문에. 거기에 렌즈 때문에 상해 왜곡이 생겨나.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여 왜곡계 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거다 밑줄 꺼볼게.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거다 밑줄.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카메라로 찍었어. 근데 문제는 상에 뭐가 일어난다고?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왜곡을, 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과정이야. 한편 앞에서 끊어. 왜냐하면 한편이란 말은 무조건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한편의 기능이 뭐라고? 화제가 전환되는 거라고. 자, 화제 전환이야. 자, 그러면서 갈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그다음 밑줄 꺼볼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 그다음 밑줄. 거기다가 3번 달아봐. 자, 이번에는 카메라 곡률에 의한 외면, 렌즈의 곡률에 의한 외면, 그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촬영한다고. 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이 있어.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이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자, 그러면 결국 격자판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대. 거다 밑줄 한번 꺼보자.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거다 밑줄. 여기까지가 3단계야.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나봐.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야. 격자판을 두고 360도로 전후 좌우로 카메라를 배치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렌즈의 곡률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상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상의 왜곡을 보정해 주는 거야. 왜곡 개수를 가지고. 두 번째, 카메라의 기울어짐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난다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카메라 각도를 통해서 왜곡을 보정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게 세 번째 단계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자, 이제 왜곡 보정이 끝났어, 이제. 그럼 왜곡 보정은 지금 이거 두 단계를 거쳐서 왜곡 보정은 끝났지,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밑줄 꺼볼게.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밑줄 치고 4번 달아봐. 자, 네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고? 원근 보정이란 걸 한다고. 이번에 원근 보정을 해야 된다. 원근 효과를 없애야 된다고.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원근 효과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멀리 있는데 작게 잡히는 게 아니라 크기가 같다면 똑같이 잡혀야 된다고. 이해됐죠? 똑같이 잡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들과, 자, 왜곡이 보정된 건 앞에 있는 2단계, 3단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들과 이에 대응하는 실색의 격자판들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 거다 밑줄 꺼봐. 자, 계속 4단계야.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들을 대응시켜서 실제 크기와 비슷한 걸로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원근 효과가 어떻게 되겠니? 사라지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밑줄 꺼볼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밑줄 치고 5번 달아봐. 마지막에 영상을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돼. 왜? 전후 좌우 카메라가 최소한 4개 이상이 필요한 거니까 합치는 거야. 그럼 1번.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본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에 영상을 합친다 그랬으니까 카메라가 몇 개 해야 돼? 최소 4개 해야 되겠네? 그래서 1번 땡. 2번.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 특징. 얘들아,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카메라의 기울어짐이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 아니지. 카메라 자체 특징은 외부가 아니라 뭐였어? 내부였죠? 2번 땡. 3번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다음에 왜곡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왜곡을 보정한 다음에 합성하는 거였죠.
합성이 맨 마지막 단계였으니까. 그럼 5번, 3번 땡, 4번.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어지는 것은, 자, 크게 휘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어디에 있어? 저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멀수록 휘어지는 상의 왜곡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서, 거기서 뭘 만들지? 거기에 보면 그 자체의 특징을 뭘로 만든다고? 내부 변수로 해서 왜곡 개수로 만들어. 그걸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보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맞죠? 5번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그랬는데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의 영상들이 있는 점들은 3차원 좌표가 아니라 몇 차원? 2차원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5번 안 돼. 정답은 4번인 거야. 자, 다음 넘겨볼게. 자, 넘겨볼게요. 자, 15번. 자, 이 친구가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20%야. 정답률이 20%. 근데 20%인 건 내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면 이제 지금 재수종합반도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재수업반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1월달, 2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하겠다는 애들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아마 그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 지문은 본 적도 없어.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지문은 거의 찍었을 거야. 정답이 20% 나오는 이유는 찍어서 그래. 5분의 1이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보통 찍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가 중요한 거야. 순서만 잘 보면 돼. 자, 기억이 뭐였냐 하면 기억은 촬영된 영상이야. 기억은 촬영된 영상인 거고 니은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순서대로 써놓은 거지 그냥. 그치? 과정 순서대로 써놓은 거잖아. 1번. 기억에서 감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봐라. 여기서 만들어진 시야각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왜곡이 만들어져서 그 왜곡을 보정한다고 그랬지 시야각을 좁힌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지. 맞죠? 그럼 1번은 돼, 안 돼? 안 되겠네? 분명히 시야각을 좁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왜곡을 보정하는 건 그게 상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걸 보정한다는 얘기지 시야각을 좁힌다는 얘기가 아니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그랬어. 자,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이야.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인대. 나봐. 이게 뭐야? 원근 효과잖아. 맞죠? 그럼 나 물어볼게. 원근 효과는 어디서 제거된 거야? 니은과 디귿 사이에서 제거된 거지. 그러므로 니은이 있을 때까지는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게 아니지. 아니니까 니은도 기억과 마찬가지로 원근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이해가 됐어? 과정 순서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 과정에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거야. 원근 효과는 여기서 제거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거하는 거라고. 그런데 니은의 위치가 하필이면 원근 효과를 제거한다는 바로 밑에 니은이 밑줄 거이니까 병신같이란 말씀 안 되지. 바보같이? 어쨌든 멍청하게 여기는 이거 보고 위에 원근 효과 제거한다니까 이것도 원근 효과 제거됐겠군 이렇게 생각한다고 급하니까 마음이. 그런데 니은의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그 바로 윗문단에는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이 아니라 제거되기 전의 영상인 거고 그 뒤에서 제거하는 거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뒤에서 제거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지. 정답은 2번인 거야. 그럼 3번 가볼게.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렌즈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을 무슨 개소리야.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래. 렌즈의 곡률 변화는 그냥 렌즈 자체의 곡률 변화지 이게 무슨 거리에 따라서 무슨 곡률이 어떻게 변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렌즈 자체가 곡률이 있는 거지
무슨 거리에 따라서 곡률이 갑자기 막 렌즈가 덮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됐죠? 렌즈의 곡률은 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 곡률은 렌즈 자체의 문제였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거리에 따른 이란 말이 수식어로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의 왜곡을, 카메라의 기울어짐의 왜곡을 바로잡은 건 디귿이 아니라 뭐야? 니은이 왜곡을 바로잡은 거죠.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따라 왜곡을 바로잡은 게 아니지. 이해가 됐어? 이건 니은이 하는 역할인 거잖아. 이해가 돼서 니은이 하는 역할이라고. 니은에서 렌즈에 대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는 게 아니라 니은에서 보정된다. 보정은 다 니은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됐어? 자, 다시 한 번 더. 보정은 니은에서 이루어진 거지 디귿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므로 4번이나 5번에 이렇게 격자판의 왜곡을 바로잡거나 보정하는 것은 디귿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니은의 역할이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2번.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정답 2번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돼. 아, 순서를 우리가 1, 2, 3, 4, 5번을 꺼놓은 이유가 이거구나. 결국에 그 순서를 가지고 분리해서 물어보는구나. 이게 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건 무조건 얘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보정은 이루어져 있지. 근데 그건 니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지 디귿 단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썼어 여기다가. 과정을 분리해야 된다. 이해가 됐어? 과정을 분리해 생각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얘는 촬영까지만, 얘는 내적인 것, 외적인 걸 보정하는 것까지, 얘는 원근 효과 제거한 것까지. 이해가 됐어? 요렇게 과정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됐어? 과정을 나누어 생각해야 돼. 요런 사고들이 필요한 거야. 자, 16번 문제 가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때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대요. P와 Q는 영상 속에 임의의 한 점이래. 요게 포인트야. 밑줄 꺼볼게.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그 다음 밑줄. P하고 Q는 영상 속의 한 점이야. 자, 그러면 갑니다. 1번.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은 C에서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나봐. 원근 효과가 사라지기 전이라면 어느 게 더 커야 돼? 먼 게 더 커야 돼? 가까운 게 더 커야 돼? 가까운 게 더 커야 되니까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게 아니라 짧아야 되겠지. 아니, C가 직사각형이 차량의 전진 방향이 여기니까 차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차 쪽에 가까운 얘가 원근 효과가 사라지기 전엔 이렇게 보였겠죠. 그게 위에서 내려보는 영상으로 보정되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1번 틀렸어. 긴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짧은 사다리꼴 모양이어야 돼. 자, 2번에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는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D는 C보다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야 되겠지, 그지? 가까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3번의 A와 B는 P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봐라. 여기서 A하고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자, 본문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 무슨 점과 무슨 점? 영상의 점과 격자판의 대응 관계지 P와 Q의 대응 관계가 아니야. P와 Q는 다른 건데 왜 얘네를 대응시켜? 이해가 됐어? P점과 Q점은 다른 점인데 이 둘을 대응시키면 안 되는 거야. P점은 따로 있고 Q점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격자판에 있는 영상 속에 있는 점과 격자판에 있는 점을 비교해서 A와 B가 나오는 거야. P, Q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이해가 됐니? 본문 지문에 써져 있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내용은
항상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야.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이해가 됐어? 점과 점의 관계가 아니라 겹잡함과 실제 점의 관계지, 점과 점의 관계가 아니라고. PQ의 대응 관계를 왜 따져? 따질 필요가 없는 점인데. 이 두 개는 다른 점인 거야. 두 개의 대응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 4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그렇지. A는 A의 상대적인 크기는 먼 곳에 위치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짧았겠지.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진 걸 거고, B는 반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오히려 뭐해진 거? 짧아진 게 되겠죠. 그죠? 원근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A하고 B가, A가 짧고 B가 긴 게 원근 효과가 적용된 게 아니라 원근 효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영상이니까 A는 원래보다는 좀 더 길어졌다고 하는 게 맞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Q가 A의 한 점이라면 A는 Q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얘들아, 점이 어떻게 선으로 나타나니? 점은 점일 뿐이지. 그 점은 그 선의 일부인 거지. 거기는 점이 갑자기 쭉 그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점이 왜 선이 돼? 그 수많은 점 중에 P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P 말고도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거지. 그 P가 선이 된 건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 중에 한 점인 거지.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놔보세요. 여기까지 뭐 잠깐 쉬었다 갈게. 잘 봐. 비문학은 그래서 이제 아까 기출문제 정리한다 그랬잖아. 할 때 여기는 이 지문을 독해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의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를 정리한 다음에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어떤 구조의 지문이 나올 때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기출 분석이 끝나는 거야. 단순히 무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문제집 풀듯이 풀어보고 오답 맞추는 건 기출 문제를 풀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미 나왔던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뭐가 의미가 있죠? 정답이 2번이고 3번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내가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을 읽는다는 게 생각해봐. 중심 문장을 찾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건 다 좋은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문제로 나올 법한 거에 표시를 하고 문제가 나올 때 바로바로 지문 가서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려면 각각의 지문 구조마다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 문제가 나올 때 보통 답은 여기에 있더라 하는 걸 익히는 게 중요한 거야. 답이 3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기출문제를 한 번이 아니라 막 3바퀴, 4바퀴씩 돌린다는 얘기 했지, 그지? 그럼 생각보면 이상하잖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면 3바퀴, 4바퀴 왜 돌려? 어차피 답 다 기억날 텐데. 근데 3바퀴, 4바퀴를 돌리는 게 단순히 답만 맞추기 위해서 3바퀴, 4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고집어가면서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함정으로 나왔는지 어떤 지문 구조에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되씹어보라고 2-3번씩 돌리는 거야. 근데 그걸 지워버렸네? 겨울방학 전까지는 무조건 한 바퀴는 끝나야 돼. 그래야 수능 특강이 끝나고 수능 완성이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한 바퀴 더 돌리고 끝날 때 한 바퀴 더 돌리거든. 그렇게 해서 돌려서 수능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출제자의 의도 평가원의 문제 패턴이라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지문이 그렇게 정해지는 순간 문제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학원에 다니면 내가 읽어주겠지만 혼자 공부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 글을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문단별로 요약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요약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요약을 할 때 뭐 문장별로 이렇게 한 문장을 완결해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왜 무슨 사탐과탐 공부하듯이 단어 빼서 화살표 연결 뭐 이거는 이거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인드맵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뭔지 알죠? 이렇게 막 화살표 꺼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조도를 싹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도를 그려가서 문제를 푸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빼서 구조도를 그려놓고
지문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그 구조도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구조도를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의 근거가 내 구조도에 나오면 난 잘 찾은 거지. 근데 이 답의 근거는 내 구조도 안에 없어. 그럼 내가 그걸 뭐 한 거? 빼먹은 거네? 그러면 그걸 다시 써놓고 내가 기억을 해야 돼. 아, 이런 건 왜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답의 근거를 다 찾아봤는데 내가 그린 그 구조도에 선지로 안 나오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건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원래? 필요 없던 거죠. 그럼 그것도 빼보는 거야. 그래서 요약을 해서 구조도를 그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답을 그렇게 정리하면 내가 뭐가 필요했고 뭐가 필요 없었던 정보인지 다시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 이게 필요했던 정보구나. 이건 필요 없던 정보구나. 해야 그것이 다음 지문 연결되면서 내 실력으로 쌓이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지문 구조 정리해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문학 거기 뒤에 나오는 시 바로 이어서 갈게. 화시갔다 오세요.